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최지천 의원 질의하시죠. 안 됐었어. 예, 최지천입니다. 예비비 자꾸 질문하시는데요. 11호 나누거나 재판부 숫자대로 나누면 똑똑 떨어집니다. 달달이. 무슨 목적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외국 순방 예산이 또 동부인으로 1787만원 잡혀있던데, 다른 나라 헌재 소장이 우리나라 올 때는 다 단독으로 왔습니다. 혼자. 근데 우리 헌재 소장만 나갈 때 늘 동부인 하시고, 그 다음에 국외 여행 2002년 14일이다 그럼 8일간만 공식 초청 일정이고 나머지는 사적인 여행입니다. 2004년 국외 여행 10일 중에 3일만 공식 초청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내용 이것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적인 용도, 이를테면 공식 초청이 아닌 그런 순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소는 파견 법관들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들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법관들이 지금 9명 파견 나와 있고 검사가 2명 나와 있던데. 검사 5명입니다. 검사 5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럼 법무부에서 준 통계가 틀렸네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없으면 운영 안 되죠? 현재로서는 그게 초창기부터 있어 온 거기 때문에. 설립된 지 16년이나 된 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관도 양성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대법원은 부속기관이다, 하위기관이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장판사 9명 파견받고, 검사 5명 파견받고, 일종의 출장소 아닙니까? 출장소.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시각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권력 분립 원칙상 이런 식으로 헌재와 대법원, 검찰 사이의 파견이 올바른 형식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을 통해서, 파견을 통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헌법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아니, 깊은 이해를 따라서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처럼 실무적인 일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뭐냔 말이죠. 재판연구관도 자체 양성하지 못하고 남의 돈 가지고 사실상 인력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그래서 재판연구관을, 자체 연구관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 복귀시키고 자체 연구관을 활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요. 외국 헌법재판제도 연구 시찰도 전부 다 이 파견 나온 사람들, 매년 이 사람들에 대한 특혜 조치로 이어집니다. 파견 검사나 파견 판사들만 지금 전부 다 3년치를 보니까 연구 시찰 보내는데, 올해도 10년 이상 재판연구 헌법연구관 3사람 1280만원, 10년 미만 해가지고 261만원인데, 또 판검사들만 보내실 겁니까? 자체 연구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꾸 헌정질서 유린이니 마치 열린우리당이 지나치게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부터 묻죠. 탄핵은요,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기관입니다. 둘 다 국민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의제의 원리에 충실한 기관이고, 이론상으로 헌재나 대법원은 정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로 정통성을 보강하느냐? 독립성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법부는 독립을 외치게 됩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약하니까. 자, 탄핵은 국회가 갖는 민주적 정통성하고 대통령이 갖는, 둘 다 국민주권으로 뽑혔다는 그 정통성이 충돌했을 때 헌재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이론상 가능한 재판이에요. 수도 이전은 국회도 동의를 했고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두 기관이 동의를 해가지고 국민 주권의 의사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헌재에 의해서 사실상 부정되니까 대의제 침해다, 국민주권 침해다, 이런 논리적인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막연한 비판 가지고 왜 탄핵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도 이전은 비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탄핵은 논리 구조하고 수도 이전은 논리 구조고 ABC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서울시 의견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2004년 8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명의로 제출한 건데, 통일 후에 별도 통합수도를 둔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수도 이전 법률의 제정 취지가 통일 후 연방제를 예상해서 수도를 충청고도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수도 이전 법률은 그 전제 조건에서 이미 헌법에 위반됩니다. 늘 그렇다면 이런 것 아니냐. 어느 특정 신문에 이게 논법인데 역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가 수도 특별법을 둔 것 자체가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어떻게 의견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결정문에는 제가 본 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과연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런 연방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 통일에 있어서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청인 이석연 변호사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 제대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첫 판례다. 어떤 의미에서? 관습헌법을 인용한 판결은 있지만 유일한 근거로 활용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관습헌법을 보충적으로 헌법 정신 측면에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한 근거로 활용한 것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헌법재판 역사가 가장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판결이 난 겁니다.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세계사적인 헌법사에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쭉 그 다음에요. 헌법재판관들 집 주소를 쭉 한번 확인해 보니까 주로 강남에 사시던데 거의 강남 사십니다. 최근에 재건축 때문에 이사 간 분 빼놓고는. 회피와 상관 있을 수 없었습니까? 회피, 재책이나 회피 제도와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은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신청인들이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나 보충서를 낸 것 보면 130조 위반은 전체적으로 한 12줄 정도 됩니다. 몇십 페이지 문건 중에. 그리고 신청서 원본을 보면 침해된 권리에 130조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72조 국민투표고. 물론 헌법재판이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직권주의 남용으로 이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재판소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지방자치법 제161조가 있고 서울시 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정부 직할에 두되 이 법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 법률은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정하는 범위가 아니라. 왜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셨죠? 직권주의 하면서? 전혀 없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야.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인데 이게 무슨 관습헌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헌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요. 이번 판결의 법리적인 최고 문제점은 저는 청구인 제격이 깨져버린 겁니다. 객관소송화 해버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제3자도 관습헌법 조항을 근거로 내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 이러면 헌법소원은 완전히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물론 관습헌법 성립 근거에 대해서 5가지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5가지 근거를 두긴 뒀습니다만 이건 얼마든지 해석상 가능한 거고 이제는 각하시킬 수가 없어요. 청구인 적격을 이유로. 모든 헌법소원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어느 변호사건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의 이번 헌법 판결을 근거로 관습헌법이 침해됐다. 따라서 나는 국민투표권이 침해됐다. 이러면 전부 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 남 소송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네, 그런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직접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상으로는 이건 주관소송이다. 헌법소송은. 그런데 객관소송화 시켜버리고 일종의 민중소송화 만드는 겁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직접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버린 거죠. 이 심각한 겁니다.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 들으셨나요? 예.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뭐 어차피 소연에 가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요. 헌법재판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최용기 의원께서 국선 대리인 변호인 통합 운영에 관하여라는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그 예산결산 심사 소위가 예. 내일 모레쯤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답변이 그 심사 소위에 참고될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일 중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제출. 아마 이거 서면은 서면대로 내고 서면은 서면대로 내고 예. 소위는 할 때는 어차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께서 나오시고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 그때 좀 예? 답변을 주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헌법재판소관 2,000원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 해보고자 하는데 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관계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들 한 5분간만 제가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한 5분간만 제 방에 잠깐 들여다가서 가주세요. 외국 여행 때문에 그러니까. 예.